안녕하세요. 백모 박성현입니다. 백모TV 상징의 탄생 시리즈 제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탄은 우리 인간의 두 얼굴이 있죠. 인간은 한쪽으로는 사회적 존재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개인적인, 너무나 개인적인 존재죠. 이 두 얼굴에 대해서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이걸 이제 철학 용어로는 individuality vs sociality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적어볼까요? sociality를 먼저 가죠. 사회성. 사회성 대 개체성. 인간이 이제 굉장히 사회성이 강한 동물이죠. 그래서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준 폴리티콘이 바로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스어예요. 준은 이제 동물이란 뜻이고 폴리티콘은 사회적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에서 이 사회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너무나 개인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이 두 얼굴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이게 600만 년에 걸쳐서 발달을 했어요. 600만 년에 걸쳐서 이 두 얼굴이. 그래서 그것이 진화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쭈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냉면을 먹으러 갔을 때요. 예를 들어서 진짜 원조 오장동 냉면집 이렇게 간판에 걸려 있으면 그 집이 진짜거나 원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실제로 낮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이 진짜 참 이런 거 쓰면은 이게 약간 우리가 의심이 많아져요. 일본 공산당원들이 학교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으킨 운동이 참교육 운동이었어요. 또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항상 표방하시는 게 또 참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전교조 선생님들의 교육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참교육이라 그러면 넌더리를 내요. 그게 무슨 참교육이냐, 니들의 참교육이지 내가 보기에는 애들의 머리와 뇌수와 심정, 감정을 마비시키고 병들게 하는 악마교육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분들은 물론 참교육이라고 주장하겠죠. 어쨌거나 이 참자 들어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 진짜 사회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진화 과학에서. 그걸 또 그리스어예요. 유라는 접두사를 써서 유소셜리티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진짜 사회성이란 건 뭐냐면 오직 사회적이기만 한 생명체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느낌 오시죠? 개미.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흰개미라고 부르고 국내에는 없죠. 터마이트. 다른 종류예요, 실제로는. 해부학적으로 다르게 생겼어요. 미국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미국에서 오래 살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집에서 터마이트 나오면 그 집값 한 2, 3만 불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을 매매할 때는 터마이트를 완전히 박멸하고 매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터마이트 박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 사람들은 목조를 많이 쓰니까, 목재를 많이 쓰니까 터마이트가 나면 집값이 한 2, 3만 불씩 확 빠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근데 이게 포유류에도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잠깐 얘기를 하고 시작하죠. 동아프리카 두더지예요. 이게 여왕 두더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을 쏘아내서 여왕한테 임신시킬 수 있는 수컷 두더지들이 있고요. 몇 마리.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암컷이든 수컷이든 전부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사는데 얘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분명히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사회성, 유소셜리티, 참 사회성을 가진 동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별이 조절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 조절이 되고 여왕만 새끼를 낳죠. 개미도 그렇잖아요. 꿀벌도 그렇잖아요. 꿀벌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왕 두더지가 죽으면
이때까지 불임 상태에 있었던 일꾼 암컷 두더지 사이들에서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일어나요. 땅속에서. 그래서 이긴 암컷이 갑자기 그냥 몸이 커지면서 근사한 여왕 두더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긴 암컷이 이제 생식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바뀌어 버린다고요. 개체의 특성이. 얘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같은 개미인데 어떤 개미는 어떤 암컷 개미는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어떤 암컷 개미는 새끼를 못 낳고 어떤 수컷 개미는 타고날 때부터 병정이고 어떤 수컷 개미는 타고날 때부터 뭐 정찰병이고 뭐 혹은 일꾼이고 뭐 이런 식이죠. 걔들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동물의 무리를 우리가 컬런이라고 불러요. 컬런이라고 부르는데 생명력을 가진 건 컬런이에요. 자, 이 동물이 대개 어떤 건지 한번 그림을 보시죠. 그림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 꿀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마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거가 있죠. 우리가 동아프리카 두더지. 이 그림들이 제가 쓴 상징의 탄생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제 이 그림들을 보셔도 바로 느끼시지만 이놈들은 좀 다른 거예요. 컬러니가 생명체예요. 개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회, 집단 전체가 생명체예요. 개체는 상황이 바뀌면 아까 동아프리카 두더지에서도 봤듯이 하루아침에 다른 개체로 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회성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소셜리티, 진짜 사회성을 가진 그런 생명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나 침팬지나 혹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인간 같은 이런 그 영장류의 사회성은 이런 사회성이 아니잖아요. 비슷한 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랑우탄 있잖아요. 오랑우탄은 무리 안에서 왕초 오랑우탄이 이제 수컷들끼리 해서 왕초가 있고 이제 그 눈치 보는 놈이 있어요. 그럼 왕초 수컷은 볼이 부풀러 올라요. 이게 볼이 부풀러 오르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러면 이제 왕초 자리에 못 간 수컷들은 요 볼을 못 부풀리고 얌전하게 내시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가 왕초 자리 가면 볼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테두리를 영어로 플랜지라 그러거든요. 이런 테두리를. 그래서 이제 그 왕초 자리에 가서 볼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플랜지드라고 불러요. 테두리를 둘렀다 이거죠. 영어로. 이게 다 외국 동물학자들이 해놓은 거라서 죄송하지만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왕초에 눌려가지고 나 수컷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냥 살려만 주세요. 이 상태로 살아가는 얘들을 unflanged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랑우탄만 해도 약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드러나는 이게 좀 달라져요. 이 기세가. 그러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해부학적으로는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회성을 가진 동물들, 아까 개미, 터마이트 이런 애들은 그 컬러니에 필요하게끔 개체의 해부학적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놈은 새끼를 못 낳는 암컷 일꾼이고 어떤 놈은 뭐 새끼를 낳는 여왕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흉악한 사회성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다음번에 한번 보죠. 인간에 대해서 이런 사회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사회성 같은.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 전체를 혹은 그런 사회성을 가진 존재, 이런 유소셜리티, 그러니까 진짜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의 부품과 같은 인간 존재로 엔지니어링 하려고 했던 최초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스탈린이에요. 자, 제 책에 보시죠, 잠깐. 여기 이 그림은 그 스탈린 시대 때의 그러니까 노동수용소의 위치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죠? 이 그림 역시 제가 쓴 책 상징의 탄생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스탈린의 노동수용소는 그냥 처벌을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노동수용소에 아주 그 엄청난 정성과, 물론 사람은 엄청 죽어나갔지만 엄청난 그 정열을 집중시켰다고요. 이 사람이 노동수용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인간이 부품과 같은, 사회의 부품과 같은 존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냐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운그레이드라고 하지만 스탈린의 개념에서는 업그레이드죠. 이 같은 스탈린의 실험을 가장 처절하게, 가장 치열하게 성공시킨 케이스가 휴전선 북쪽의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선 인간이 사회의 부속품인데, 사회는 김일성의 부속품이죠. 김일성 백두혈통의 부속품이죠.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해체돼 버렸죠. 그래서 김일성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사유화된 국가의 부속품으로서 인민이 존재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끔찍한 지옥이에요. 스탈린에 비해서도 엄청난 더 극악한, 더 극단적인 경우로 간. 그래서 인간이란 짐승이, 인간이란 동물이, 인간이란 존재가 뭐 이런 정신 능력을 획득한 지 한 7만 년, 내내 7만 년 동안에 가장 진짜 사회성, 뉴소셜리티에 가깝게 바뀌어서 가장 확실하게 사회의 부속품이 된 케이스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독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거의 그 동아프리카 두더지 혹은 터마이트 수준까지 진화시킨 그런 민족이 휴전선 북쪽의 한국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거고 한편으로는 개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출발점이 원숭이과란 말이에요.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이 있다 그래서 영장류라고 했어요. 영성이 있는. 이거는 엉터리예요. 어떻게 원숭이에 영성이 있어요? 손오공도 아니고. 그럼 인간 영성에 대한 모독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르니에 이 동물 분류학을 한 사람들은, 분류학을 만들어낸 그 학자는 이걸 프라이미트라고 불렀어요. 이걸 일본 사람들이 영장류라고 오여가 아니라 확대 이상한 왜곡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프라이미트라는 건 뜻이 뭐냐면 1급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숭이쯤 되면 깨끗깨끗거리고 무리지어 다니고 그 사람 눈같이 반짝반짝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사람 같은 냄새 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정도면 1급 동물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은 1급 동물 안에 이제 유인원, 이걸 Great Ape이라 그래요. 유인원에 속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유인원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랑우탄, 그 다음에 이제 고릴라, 침팬지, 그리고 인간밖에 없어요. 유인원은. 침팬지 한 두세 종류 있죠, 여기에. 고릴라도 한 두세 종류 되고요. 오랑우탄도 한 두세 종류 돼요. 인간은 오직 생명종이 하나뿐이죠.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여기에 인간에 이르는 족보를 이제 알아두세요. 이건 이름이니까 따라해 주세요. 호미니니. 600만 년 전부터 침팬지의 조상과 갈라져서 인간에 이른 족보예요. 그걸 호미니니. 왜 따라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위키백과나 위키피디아조차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류 방법을 놓치고 있어요. 한 7, 8년, 10년 전에 엉터리 분류 방법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류 방법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박물관인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 혹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박물관인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쓰는 분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600만 년 동안 인간에 이르는 족보만 허미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침팬지는 뭐라 그러냐? 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파니니. 따라해 주세요. 파니니. 그 다음에 고릴라는 뭐라고 부르냐? 고릴리니. 이게 순서가 얘랑은 한 600만 년 전이고 얘는 한참 또 한 8, 900만 년 전이 돼요. 얘랑 이제 이쪽이 헤어진 거는 이건 이제 고릴린이라 그러죠. 따라해 주세요. 고릴리니. 그 다음에 오랑우탄이 있단 말이에요.
오랑우탄은 제일 멀어요, 인간하고. 요 유인원 중에. 오랑우탄은 펀쥐리. 자, 그러면 탄족, 고릴라족, 침팬지족, 말하자면 침팬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펀쥐니, 고릴리니, 파니니, 허미니니. 그래서 이게 전체가 유인원, 그레이트 에이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인간이 마지막 제일 가까웠던 파니니, 인간의 조상이 파니니 쪽하고 조상하고, 침팬지 조상하고 헤어진 게 한 600만 년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 유인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한편으로는 원숭이들이 엄청나게 사회성이 강하잖아요. 원숭이들이 그 공룡 멸망 후에 가장 번성한 종족이에요, 포유류 중에. 이게 얘들이 막 떼를 지어서 나무에서 끽끽끽거리고 막 뭐 집어던지고 이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려, 맹수도. 얘들은 그렇잖아요. 의외로 못 건드려요, 얘들이. 나무에서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끽끽끽거리고 막 그 머리가 있고 사회성이 강하고 결속력이 강하니까. 그 중에서도 유인원 되면 아시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게 고릴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애들도 체중이 보통 40kg, 50kg 나가잖아. 그리고 일단 장수동물이잖아요. 40년, 50년, 60년씩 살잖아요, 전부. 이게 장수동물이에요.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인간의 이름 호미니니까지 첫째 장수동물이에요. 40년에서 60년 그냥 쉽게 살아. 체중도 기본 나가리가 30kg야. 그리고 고릴라쯤 되면 이건 무지막지 하잖아요. 이제 말해 킹콩에 나오듯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랑우탄도 두 종류지만 저쪽 큰 오랑우탄은 살벌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유인원쯤 되면 이게 이제 만만한 원숭이가 아니죠. 자, 뭐냐면 개체의 생물학적 힘이 강해요. 유인원들은 생물학적 파워가 강하다고. 개체 생리적 파워, 쉽게 피지컬 파워가, 물리적 파워가 강하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능이 상당히 높은 사회생활을 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출발점이에요. 인류 진화에. 여기서 이런 종류의 생명체에서부터 인류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럼 진화가 어떤 경로였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저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의 이제 그 기본 경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저의 가설 겸 저의 주장이니까 앞으로 이제 실력 있으신 이 분야의 인류 진화과학자들께서 이제 해주시면 더 좋죠. 저도 물론 좀 더 팔로우업을 하겠지만, 보세요. 자, 이제 인터넷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1970년대 초에, 70년대 중반에 미국의 국방성에 관계된 그 컴퓨터 통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핵전쟁이 나도 통신이 마비되지 않으려면 도대체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그때 통신은요, 전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화국 보면 이런 거 얘기했다고 뭐 국가기밀누설로 잡혀가지는 않을 텐데, 우리나라 전화국의 총 대빵은 두 군데예요. 구로전화국과 해화전화국이에요. 그 밑에 전화국들이 쫙 깔려 있고, 이제 요새는 다 인터넷망으로 바뀌었지만 그 밑에 이제 전화망들, 옛날 그 구리선 전화망들이 깔려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고전적 전화국망은. 그런데 이 핵전쟁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통신망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이 사람들이 망을 이런 그리드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리드 구조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교통정리 경찰관만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엔 세워놓고, 여기 이제 단말들을 이렇게 단말이 붙어 있는데, 이 단말이 스마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얘가 지능을 가지면 되는 거야. 얘가 그 지능을 가져서 편지 봉투에 쓰는 거야. 데이터를 편지 봉투에 넣고, 나 어디에 있는 누구한테 가는 데이터고, 이거는 그러니까 수시는 이거고, 발시는 아무개 나고,
요거는 데이터 꾸러미 중에 전체 200꾸러미인데 200꾸러미 중에 첫 번째 꾸러미야. 001. 요렇게 표시해서 편지 봉투로 뿅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핵전쟁을 맞아가지고 핵폭탄을 맞아서 자 여기가 저기 이게 나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내가 보내는 목적지야. 그래? 자 그러면 핵전쟁을 맞아.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 때는 바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맞죠? 제일 빠른 경로로 갔을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면 이 교통경찰이 바보가 아니면 편지 봉투 보고 뒤로 얘가 뒤로 뿅 갔을 거 아니야. 근데 핵전쟁을 맞아갖고요. 이게 이만큼 부서져 버렸어. 그러면 얘가 얘로 보낸다고. 얘로 보내고. 자기는 보낼 데가 없잖아요. 여긴 부서졌다는 거 아니까. 교통경찰끼리 알거든. 어느 교통경찰이 부서졌다는 건 알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죠. 즉 다시 말하자면 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단말이 지능 스마트해지면은 망이 무지막지하게 강화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인터넷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철학을 스마트 엣지라고 불러요. 엣지라는 건 뭐 경쟁 엣지 있는데 그 엣지라는 뜻도 있지만 이때 엣지는 단말을 뜻해요. 가장자리. 그 엣지 있는 데라는 건 뭐냐면 칼날이에요. 그건 가장자리 중에 날카롭게 가는 칼날. 그래서 그 칼날 먹겠는데 그 소리예요. 그게 엣지 있는 소리라는 게. 하지만 엣지의 원래 뜻은 우리가 말하는 경쟁력이 있다, 엣지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었고 단말이나 가장자리를 뜻해. 엣지라는 건. 자 그러면 스마트 엣지라고 해요. 인터넷의 철학은. 자 이 철학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엣지 즉 개체의 지능을 높여서 망의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거라고. 망이라는 건 사회성이잖아요. 개체의 지능을 높여서 망을 강화하겠다는 게 바로 인터넷의 철학이에요. 무시무시한 철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이야말로 미국 사람만이 발상해낼 수 있는 망 구조라고요. 미국이 개성이 강한 개인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개성이 강한 아주 맹렬한 개체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는 데잖아요. 눈치 안 보잖아. 남의 눈치 안 보잖아. 잘. 입 바른 소리 잘하고. 그게 미국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망철학인 거예요, 이게. 그전에 이런 망철학이 없었어요. 이게 197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터넷은 어마어마한 철학이 담겨 있는데 이게 인류 진화랑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인류 진화도 뭐냐면 한 개체의 정신 능력이 지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강화시켜 가서 이를 통해서 혹은 사회성이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 사회성과 개체의 정신 능력, 지능의 강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유류 중에 거의 유일한 그 진짜 사회성 케이스인 그 동아프리카 두저지 얘기했잖아요. 그 개체의 정신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낮다고요. 아니 멀쩡한 예를 들어서 여왕 암컷이 갑자기 죽었다 어디 밟혀갖고 그러면 이때까지 불임 상태의 암컷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죽자사자 싸워갖고 그 중에 여왕 암컷 하나 나오는 거거든 다시. 아니 컬러니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의 몸 상태가 바뀌는 정도의 괴물이라면 이 개체의 지능이 높을 수가 없죠. 그 이미 개체가 아니잖아. 개체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없잖아요. 개체로서의 정체성이 없잖아. 그런데 인간의 진화가 택한 길은 그게 아니에요. 개체의 정신 능력과 지능이 한편으로 발전하면서 그걸 통해서 사회성에 같이 발전하는, 혹은 사회성에 발전하면서 그걸 통해서 개체의 지능과 정신 능력이 더 발전하는, 이게 600만 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우리 특이점이라는 거 아시죠?
특이점이라는 건 singularity point라고 하죠. 영어로는 따라서 해주죠. singularity point. 지금 우리 문명 자체가 특이점으로 가고 있으니까 옛날 어떤 임계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계치예요. 그걸 넘으면 전체가 그냥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땅 하고 넘은 순간이 언제냐? 7만 년 전이라고. 넘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인간이 상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책에 지금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이 그림은 아슐리안 도끼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도끼인데, 신비스럽고 아주 파워풀한 다목적 도끼라기보다 다목적 툴인데, 네, 이 그림 역시 이제 그 책에 나오죠. 우리 이제 상징의 탄생에. 이 아슐리안 손도끼는 다시요. 이제 이 아슐리안 손도끼는 수명이 170만 년, 180만 년 동안 사용됐어요.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 무슨 유물이다 이런 유물들 있잖아요. 생명종 하나마다 유물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종이 그 유물을 사용했고 그 생명종이 멸종하면 그 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슐리안 손도끼는 호모 이렉투스의 최강의 무기입니다. 호모 이렉투스가 200만 년 전에 등장해서 10만 년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호모 이렉투스의 그 생명 기간 동안 잘 있었던 그런 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런 도끼가 문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매일 바꾸고 있잖아. 매일 자동차 모델이 바뀌고, 매일 스마트폰 모델이 바뀌고, 매일 테크놀로지가 바뀌고, 매일 사람들의 성생활의 기준이 바뀌고, 성생활의 방식이 바뀌고, 결혼의 스타일이 바뀌고,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방법,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이 바뀌고, 매일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냐면, 이게 문화거든요. 이건 상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이게 7만 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7만 년 전까지는 인간도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종에 코딩돼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로. 여기 머릿속에. 천천히 변한다. 변해도. 거의 없었다고요. 지금 스피드에 보면. 근데 7만 년 전부터는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해서 한 4만 년, 5만 년쯤 되면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타죠. 꺾어서 올라타요. 그 옛날하고 비교하면. 그때가 되면 벌써 지역마다 디자인이 달라지고요. 옛날엔 지역마다 디자인 달라진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게 호모사피엔스 같은 생명종이면 그 생명종이 동아프리카에서 살던 중앙아프리카에 살던 서아프리카에 살던 같은 거예요. 만드는 물건이. 근데 지금은 동아프리카의 원주민이 만드는 물건과 서아프리카 원주민이 만드는 물건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이게 상징의 동물이니까 그래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징이라는 건 상징이 있음으로써 나와 내가 엮이는 거잖아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있음으로써 소통이 있음으로써 나와 내가 엮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징이 축적돼서 문화가 축적되고 상징 세계가 넓어지면 인간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나를 느낀다고요. 심리학 용어로는 이고를 느낀다고요. 에고. 자아를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지극히 사회적인 거고 사회생활을 강화시켜주고 사회성을 강화시켜주는 물건이고 그게 축적돼서 그게 어떤 정신세계, 문화세계, 상징세계를 이루는 순간 한 개체를 우주 속에 홀로 떠있는 개체같이 느끼게 만들어줘 버려요. 이게 요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소통이 되고 이제 70억 명이 서로 엮인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과 뭐 유비쿼터스 통신에 의해서 70억 명이 같이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적이 없어요. 지구 곳곳에 70억 명이 심장이 같이 뛰고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70억 명 하나하나가 세계로부터 사회로부터 인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맹렬한 자아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상징의 힘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회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체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줘요.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
애달픔이고 비밀입니다. 인간은 결국 두 얼굴의 존재, 야누스예요. 한쪽 얼굴은 무지하게 사회적인 존재고요. 다른 쪽 얼굴은 사회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개인적인, 너무나 개인적인 혹은 영성적인 혹은 정신적인, 영혼적인 존재예요. 이 두 개의 두 개의 인간 존재의 이 양극성, 영어로 polarity라고 그러죠. 이 polarity가 이 양극성이죠. 이 양극성이 빚어내는 긴장을 어떻게 소화하냐. 이것이 바로 모든 현대 문명, 모든 현대 국가의 궁극적 화두예요. 모든 현대 사회, 모든 현대인의. 네, 이렇게 인간 얼굴의 두 얼굴, 인간 존재의 두 얼굴, 즉 사회성과 개체성 사이의 긴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더투어 보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인터넷 통신에서처럼 한편으로는 이 개체의 정신 능력과 지능이 계속 발전해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같은 강력하고 파워풀한 개체의 능력에 바탕한 사회성이 계속해서 고급화되어 가는 이 과정이거든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을 초사회성 진화라고 했습니다. 혹은 초개체성 진화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동시에 개체성과 사회성이 동시에 발전해서 그것이 드디어는 인간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상징 능력, 강력한 정신 능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번 제3탄부터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짚어가면서 인류 진화 과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진실을 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